1934년 2월 16일 중화민국 상하이의 빈민가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뒀다. 생전에도 가난했음을 보여주듯 남루한 옷차림에 살가죽에 뼈가 붙은 앙상한 팔. 근처 주민들은 노인을 두부비지로 연명하거나 이따금 외상으로 국수를 얻어먹던 그러나 묘하게 기계가 있는 남자였다고 회상했다. 노인의 이름은 이석영 영의정 의원의 아들이자 한양의 거부,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자였다. 이석영. 그는 개항기 때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이유승의 차남으로 1855년에 태어났다. 이석영의 조상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조선의 영의정, 백사, 이양복으로 이석영은 그의 10대 손이었다. 당시 이석영이 속했던 경주이시 백사공파는 그 이름대로 백사, 이양복을 파시조로 하는 분파로 9명의 영의정과 수많은 고관대작들을 배출해낸 조선의 명문가로 인정받으며 사만갑족이라 불렸다. 그리고 이석영 또한 이런 명문가의 자제로서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한문과 유학을 공부했다. 당시 이석영의 유년기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그는 20대 초에 첫 번째 부인과 혼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별했으며 과거에 몇 차례 응시했으나 낙방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석영과 그 형제들은 우애가 좋기로 유명해 한양의 소문이 자자했으며 특히 이석영은 외모가 반듯하고 예의가 발라 이웃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이렇듯 평범한 명문가 자제의 삶을 살던 이석영이었지만 1885년 을유년의 과거의 급제함과 동시에 사종수기자 영의정이었던 이의원의 양자가 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된다. 이석영의 양부인 이의원 또한 이양복의 후손이자 사만갑족의 일원이었는데 그는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유명한 부호로 알려져 있었다. 이의원은 세간으로부터 가오실 대감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남양주 가곡리의 옛 지명 가오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남양주 땅 대부분이 이의원의 소유일 정도로 대지지였기 때문이다. 이의원에게는 원래 이수영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 후사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이의원은 같은 문중에서 재능 있는 청년을 양자로 사마대를 이으려 했는데 그가 바로 이석영이었다. 그렇게 이석영은 30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호 중 한 명인 이의원의 양자가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문과에 합격한 이석영은 이후 왕명 출납을 담당하고 경연을 진행하는 승정원에 소속되었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으로 홍문관 수찬과 같은 청요직이나 과거 시험에 사관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승지, 비서원승을 거쳐 종이품 장례원 소경에까지 올랐다.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그 본인의 뛰어난 학식이 있었기에 이석영은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해 자신과 가문의 명성을 드높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사만갑족의 명성에 걸맞게 영의정에 올라 경주 이씨를 10명의 영의정을 배출한 조선 최고 명문가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쇄국과 개화의 격동기라는 상황은 이석영을 또 다른 길로 이끌었다. 당시 조정은 외세를 배척해야 한다는 쇄국파와 항구를 개항하여 발전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파로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석영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제하에 머물렀다. 이석영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생 이회영의 목숨을 바쳐 시국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명예와 권력을 위해 벼슬길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석영도 그런 이회영의 철학에 동화되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계에 투신하기보다 민족의 앞날을 위한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산에 있는 이석영의 집, 홍엽정은 이회영과 그의 동지들인 이상설, 이동영, 여준 등이 모여 조선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그 뜻을 펼쳐나가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석영은 동생 이회영과 함께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며 지내게 된다. 1904년 50살의 나이에 청요직을 포함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후진 양성에 매진함과 동시에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를 논의하던 이석영에게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들이닥친다.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을사조약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벌어지고 유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이석영과 그 형제들 또한 이런 저항운동에 합세했다. 그러나 당시 이석영과 이회영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한반도 내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은 여의치 않다 생각했고 이에 만주와 중국 방면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석영 형제가 첫 투보지로 뽑은 곳은 북간도 용정이었다. 용정은 예로부터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연해주와 가깝고 국내와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석영의 지원을 받은 이상설은 1906년 용정에서 북간도 최초의 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세우게 된다. 서전서숙의 표면적인 모습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07년 4월 서전서숙은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용정을 떠나자 한국 통감부 간도파 출소의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1908년 가을 이회영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상설을 다시 한번 찾아가 단체 조직, 군대의 결성과 교육, 인재 영입 등을 논의했다. 2년 후인 1910년 8월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이석영과 그 형제들은 독립군 기지 건설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석영의 지원을 받은 이회영은 독립군 기지를 물색하기 위해 남만주 일대를 답사했고 서간도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결정했다. 한 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 답사를 마친 이회영은 1910년 9월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형제들과 망명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이때 이들 6형제들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처분했는데 부호 의원을 양부로 둔 이석영이 처분한 금액의 액수가 가장 컸다고 한다. 당시 일제의 눈을 피해 토지와 재산을 처분하고 모은 돈이 약 40만 원이었는데 이를 1968년 신동아에서 환산했더니 약 6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1910년 12월 30일 6형제와 그의 일가족 40여 명은 서울을 떠나 남대문, 용산, 장단 등에서 따로 기차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1년 2월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목적지인 중국 지린성 삼원포 추가가에 도착했다. 장장 30여 년이 넘는 기나긴 투쟁의 시작이었다. 1911년 4월 서간도에 자리 잡은 이석영 일가는 이후 열린 대고선 노천대회에서 경학사와 신흥학교 설립을 결의했다. 경학사는 이석영의 재정적 지원 아래 설립된 한인 자치기관으로 농업개발과 민족, 군사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무장투쟁운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경학사는 1911년과 1912년에 연이어 닥친 흉년으로 작은 모금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중국인들과의 마찰도 경학사의 운영과 무관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더했다. 이들 현지 주민들은 이석영 일가를 일본의 밀정이나 토지를 강탈하러 온 이주민들로 의심한 탓에 학교를 지을 부지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이런 문제는 당시 중국의 총리 대신 위안스카이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석영의 친부 이유승과 양부 이유원은 이모군란 당시 조선에 주둔했던 위안스카이의 상관 이용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이석영과 위안스카이 또한 안면을 틀 수 있었다. 이때 이회영이 직접 위안스카이와 면담한 뒤 그의 주선으로 지린성 총독과 만나 학교 부지 구입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중국 신분 취득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1911년 6월 추가가 마을의 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무관학교의 개교식이 열렸다. 당시 학교의 명칭은 신흥강습소로 일제의 탄압과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시 신흥강습소의 첫 학생은 40여 명 정도에 학비는 내지 않았으며 이석영과 이회영, 이시영 형제의 집에 머물며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 심해지는 일제의 감시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이듬해인 1912년 신흥강습소는 삼원포에서 통화시 압리하로 위치를 옮기고 부민단을 조직했는데 부민단은 경학사를 대체할 새로운 자치기구로서 6천여 명의 한인을 이끌었으며 만주의 중국 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1912년 합리화로 부지를 옮긴 신흥강습소는 그 명칭도 신흥학교라 불리기 시작했다. 신흥학교에는 강당과 교실을 비롯해 내무반, 사무실, 숙직실, 식당 등이 존재해 군사학교로서 제대로 된 시설들을 갖출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가능해졌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이석영이 보탰고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학생들, 조선 이주민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이석영의 헌신을 그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고맙게 여겼으며 신흥학교 설립에 지대한 공이 있는 그를 학교 교장으로 추천했다. 원래 이석영은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길 거리는 성품이지만 이때 주변에서의 권유를 물리칠 수 없어 교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석영이 독립운동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던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교사 신축은 이석영의 자금 지원 등으로 가능했지만 운영비는 학교와 학생들의 경제활동으로 충당해야 했다. 때문에 학교 당국이 산에서 밭을 일구고 학생들은 농사를 짓는 둔전병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변 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했다. 무관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군사 관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 사용된 전술교리는 일본이나 중국군의 병서를 바탕으로 한국식에 알맞게 고쳤다. 또한 민족 정신을 강조하여 군사 부문 외에 역사나 국어, 지리 교육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도덕 및 경제, 과학 교육 또한 이루어졌다. 1913년 5월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신흥교우단을 조직하고 자체 신문인 신흥학후보를 발행하여 신흥학교의 활동을 국내외로 알렸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들은 앞으로 독립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판단하여 제2군영인 백서농장에 부지를 마련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흥학교를 찾는 한인들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신흥학교 또한 1919년 5월 유화연 고산자로 이전했다. 하지만 학교가 번창하자 중국 정부와 일본의 탄압 또한 극심해졌다. 1920년 1월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장초린과 동북 삼성의 군벌들은 신흥무관 학교의 해산을 명령했으며 5월경에는 수색대를 편성해 독립운동 근거지를 습격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하기 시작했다. 신흥무관 학교는 이를 피해 7월경에 안도연으로 이전했지만 끝내 8월에 폐교되고 만다. 이렇듯 신흥무관 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불과 10년밖에 유지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배출된 수많은 졸업생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와 중국의 무장투쟁에 투신했다. 졸업생들은 주로 북로 군정서와 서로 군정서에 가담했으며 1920년 10월에 벌어진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이들은 이후 만주 지역에 위치한 신민부나 국민부 등 주요 무장 독립단체에서도 활동했다. 1919년 11월 결성된 의열단에서도 단장인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 대다수가 신흥무관 학교의 졸업생 출신이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도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가담했다. 이렇듯 신흥무관 학교의 설립에 큰 공헌을 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 이석영이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원래 타인의 앞에 나서길 꺼려하는 성격인데다가 서간도로 망명을 왔을 때에는 이미 50대 중반의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1919년 이회영이 활동 장소를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노령의 이석영 또한 그곳으로 떠났다. 이 무렵에 이석영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10년 동안 신흥무관 학교의 설립과 부민단의 조직 등 각종 독립운동 사업에 아끼지 않고 재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1920년대에 들어 점차 거세진 일제의 만주 침탈로 해당 지역의 한인사회 또한 탄압과 착취를 피하지 못했고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자치기구의 둔전제 운용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의 형제들 또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회영의 부인은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다시 한반도로 돌려보냈고 그의 아들과 딸은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동생이자 임시정부 법무부장을 맡았던 이시영 또한 국내에서 지원하는 헌납금에 의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석영은 두 아들을 잃는 참처까지 겪게 된다. 이석영과 그 형제들의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왔고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이 중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주는 1923년에 설립된 항일결사단체인 다물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다물단은 일제의 주요 인사들과 변절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밀정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진행했는데 이규준도 여기에 소속되어 밀정을 암살하는 일을 맡았다. 다물단은 1925년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신상을 일제에 넘기는 역할을 한 밀정, 김다하를 살해하는 것으로 일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일제의 주요 표적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규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일제 추적을 피해 대피하던 중 1928년 베이징에서 암살당하고 만다. 이석영의 차남 이규서 또한 살아남지 못했다. 평소 병을 앓던 이규서는 연충렬이란 인물과 친분을 쌓았는데 그는 이규서의 약값과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러나 연충렬은 일제의 밀정으로 그에게 회유당한 이규서는 결국 숙부인 이회영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고 만다. 이규서로부터 이회영이 달에 내 방문한다는 사실을 입수한 연충렬은 곧바로 이 정보를 일본 영사관에 전달했고 결국 일제에 체포된 이회영은 4일 뒤 고문으로 옥사했다. 이후 이회영의 아들인 이규창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냈고 1933년 동료 운동가들과 함께 연충렬과 이규서를 모처럼 유인한 뒤 둘을 처단했다. 아끼던 동생과 두 아들의 죽음 속에서 이석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1934년 2월 16일 이석영은 79세의 나이로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명문가의 일원이자 영의정의 양자, 한양 최대의 거부, 신흥무관 학교의 설립자가 맞이한 쓸쓸한 결말이었다. 이석영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조참판과 한성부판윤을 역임한 이유승의 친자이며 남양주의 대지주의의원의 양자였다. 그의 집안은 이양복으로 대표되는 명문가이며 본인도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의 길을 걸었다. 만약 그가 계속 조정에 있었더라면, 조용히 은퇴했더라도 일제에 협력했다면, 양심의 문제 때문에 협력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침묵했다면 이석영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명문가라는 이유로 재산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자식들 또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석영은 일신의 안녕과 영달보다는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더 중요시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의 희생까지도 각오하고 집안의 재산을 처분한 후 만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지도층으로서 책임을 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았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긴커녕 당연하게 생각했고 사람들의 그의 공헌을 알아주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만큼 겸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영예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의 길로 들어선 이석영의 발자취는 오늘날 사회지도층이 지녀야 할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준 역사 그 자체였다. 이석영의 사망 직후 88년 동안 그의 직계는 끊어진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었다. 당시 이석영의 장남 이규준에게는 세 딸들이 있었는데 이규준이 1928년 암살당할 당시 그의 가족들 또한 일제에 의해 몰살당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규준의 딸들은 부친이 사망한 뒤에 뿔뿔이 흩어져 중국 각지를 떠돌았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다시 국내에 돌아왔지만 막내딸은 대만에 정착해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리고 이들 세 자매의 자식들도 본인들이 이석영의 후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5월에 열린 이석영의 87주기 추모식에서 직계 후손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되어 그의 후손들 또한 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이석영의 증손녀인 김용애 씨가 유공자 신청에 나섰는데 문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식 서류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공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조부모의 이름이 이규준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67년 10월 한국에 있는 혈연을 찾아달라며 국내 신문에 의해 보도된 기사가 가족관계 인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당시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이규준의 막내딸인 이우숙이었는데 대만 한인회의 도움으로 그녀의 호적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우숙의 부친이 이규준임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이우숙의 후손들과 김용애 씨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동일 모계임이 확인되어 이석영의 후손으로 인정되었다. 보훈처는 확보한 자료들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했고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와 상정의 김용애 씨를 포함한 총 10명을 이석영의 후손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이석영과 그의 장남 이규준에게 추서된 서훈은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